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쇠하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끗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쌓고 있었다.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에라도 가 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래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말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혹시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났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취직을 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괜찮아? 말도 마라. 야 들어가 봐. 진짜. 아버지, 괜찮아? 어떡해. 아버지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다. 거동도 못한 채 자리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한 건 그뿐이 아니었다. 왔어. 왔어. 저 여자. 저 여자 또 왔어.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저 여자 또 왔어.
누가 목이라도 조르는 듯 자꾸 숨을 못 쉬고 괴로워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번엔 정말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건 아닌지 막 불안했다. 시간이 얼마쯤 되었을까? 아버지 곁에서 깜빡 잠이 든 나는 또다시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아버지 괜찮아?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때 몹시도 거슬리는 쇳소리. 그 소름 끼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놀란 걸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뒷곁으로 향했다. 누구 있어요? 피에 절은 닭 모가지였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손에 칼을 든 엄마였다. 칼이 참 잘 드네. 이렇게 어두운데 여기서 뭐해? 네 아버지 뭘 못 잡수길래 닭죽이라도 쓰려고. 나는 좀 황당했다. 그 새벽 엄마는 닭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날이 밝자 나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 약을 받아왔다. 근데 그 사이 엄마는 밭에 가셨는지 집이 조용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질 않았다. 날이 점점 어둑어둑해지자 걱정이 된 나는 엄마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엄마! 야, 너는 집에 있었으면 우산이나 좀 갖고 나오지. 아유, 뭐하고 자빠져 있어. 그냥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비라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는커녕 별이 총총했다.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좀 이상했다. 실성한 듯한 표정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엄마, 신발 한 짝은 어쨌어? 신발? 아유. 아유, 몰라. 아유, 몰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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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엄마의 얘기는 이랬다. 산 아래 밭에서 날 저문 줄 모르고 감자를 심고 있는데 갑자기 산이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아니 근데 점점 쿵쿵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게 마치 무슨 큰 짐승인 것 같은 거야. 너무 무서워서 호미도 못 챙기고 도망을 쳤다니까. 청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더니 희뿌연 안개 속에서 저게 뭐지 싶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붉은색 옷을 입은 여자였다고 한다. 아, 저게 뭐야?
이 산골에서 저렇게 시뻘건 옷을 입고 뭐 하고 있대야?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빨간색 옷이 아니라 옷 전체가 피로 물든 거였다고 한다. 시겁한 엄마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그때 너지? 네가 죽였지? 엄마는 지금 이 여자한테 잡히면 죽겠다 싶은 생각에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었다고 한다. 이상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봐봐, 비가 쏟아졌다며. 근데 옷이 하나도 안 젖었잖아. 옷을 만져보니까 정말 안 젖었어. 내가 뭐에 홀렸었나? 그 여자, 그 아버지한테 매일 나타나는 그 여자 같아. 그 귀신. 에이, 멧돼지일 거야, 멧돼지. 엄마가 놀라서 잘못 본 거야. 엄마의 말에 나는 무섭기도 하고 진짜면 어쩌지 싶어 정말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그날 밤 난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엄마, 밤중에 뭐해? 엄마! 처음엔 엄마가 절구를 찢나 했는데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또 뭘 보셨나? 방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풍을 막기 위해 쳐든 병풍 뒤로 여자가 뛰는 걸 멈췄다. 나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이고,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동티살이 붙었어, 동티살. 아주 몹쓸게 이 집에 들어왔네. 응? 아이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낯선 할머니 한 분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다. 이 집 양반 산송장 다 됐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엄마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아니 우리 집에 뭐 몹쓸게 들어왔다고 그러세요? 네가 갖고 왔잖아. 네가. 그거네, 그거. 그러면서 할머니의 시선이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향했다. 그 칼은
엄마가 한 달 전 밭을 매다가 주워온 칼이었다. 할머니는 이웃 동네에 사는 무당이신데 그 칼이 보통 칼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이라고. 억울하게 죽어서 칼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가 와서 칼을 찾았으니 자네가 범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칼에 붙어온 귀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집 식구들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 그럼 어떡해요? 동티살을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칼을 가져온 자네가 직접 해야 해. 의식을 하다가 멈추면 절대 안 돼. 계속 해야 돼. 알겠어? 자정이 되자 엄마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무당 할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갔다. 할머니는 정화수 한 모금을 입에 머금더니 칼에 푸 하고 뿌리셨다. 그리고는 하얀 천이에 칼을 내려놓으셨다. 자, 시작해. 할머니의 말에 엄마는 도끼를 들더니 칼을 계속 내리쳤다. 그 옆에서 할머니는 계속 주문을 외우셨다. 나무재벌대세 통도신대세 동방대살 통도신대세 땅방대살 통보신대세 서방대살 통도신대세 북방대살 통도신대세 가끔 요를령. 그런데 그때 방에서 아버지의 거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면서 몸부림을 쳤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했지만 아버지의 발작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해. 빨리 와봐. 그때 밖에서 무당 할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안 돼! 빨리 내리쳐! 빨리 더 내리쳐! 빨리! 엄마! 아버지! 쨍그랑! 동시에 아버지는 푹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제 됐네. 엄마와 나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당 할머니의 말을 따랐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뭐 이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사람을 찌른 칼이라니 뭐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나는 뉴스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울에서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죽인 첫 번째 여자가 이 근처에서 3년 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것이었다. 정말 엄마가 주워온 그 칼은 귀신 들린 칼이었을까? 민주야! 이민주! 그 이유는 제가 잠든 사이 벌어지는 일 때문이었는데요. 아, 왜 이러고 있어? 저녁에 눈을 뜨면 제가 누워있던 침대가 아니라 거실이나 화장실, 어느 때는 현관문 앞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인 저는 기억이 나지도 이게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당시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인 도윤 오빠에게 부탁을 해뒀습니다. 오빠, 혹시 오늘도 또 그러면 꼭 찍어서 보여줘. 알겠지? 알았어. 빨리 자자. 민주야! 이민주! 자다가 눈을 떴는데 오빠가 사색이 되어서 너 괜찮아? 제 손이랑 발이랑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친 데 없지? 그런데 부러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어? 너 다친 데 없지?
동영상 찍었어? 근데 오빠가 보여준 영상 속 제 모습은 지금껏 제가 생각했던 잠버릇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과격이구나. 깜깜한 방문 밖에서 웃더니 어디론가 사라져서 민주야. 오빠가 서둘러 따라 나가더라고요. 민주야. 민주. 야. 민주야. 그리고 잠시 후 오빠가 발견한 저는 거기서 뭐해? 먹다 남은 케이크를 먹고 왜? 커피포트에 물을 데워서 제 발 아래 쪽을 향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혹시 목류병 아닐까? 내가 몽유병이라고? 목류병이라니. 믿어지지도 않고 사실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병원에 가봐야겠다 하면서 생각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짝처럼 붙어 다녔던 대학 동기들을 만나러 갔는데 니네 또 귀신 얘기하려는 거지? 나 간다. 나 진짜 간다. 그중에 유독 귀신 얘기만 나오면 질색팔색하던 언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야, 그날은 진짜 정색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만하자. 언니 그러다 진짜 가겠다. 나 사실 요즘 기치료 받고 있어. 윤영 언니의 먼 집안 어르신 중에 무속인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영향인지 신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피해보려고 기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귀신 얘기하면 그 주위로 귀신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사실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해하기 쉽진 않았어요. 말 나온 김에 민주야, 응? 넌 진짜 귀신 얘기하지 마. 나 왜?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넌 기운이 너무 강해서 다가오는 귀신들도 튕겨서 나갈 정도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귀신보다 내 기운이 더 세다는 거잖아. 대박인데? 그만큼 그 기운을 탐내는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 이렇게 서늘한 표정으로 말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는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얼떨떨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언니, 사실 있잖아. 그 순간 멀쩡하던 카페 천장 등에 저게 왜 저러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이제 언니가 먼저 제 손을 이렇게 먼저 잡더니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그냥 뭐야 분위기 이상해 막 이러면서 그냥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이제 이러고 헤어지게 된 거죠 그날은.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이야. 놀랬잖아, 엄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서 있어? 거울 가서 네 얼굴 좀 한번 봐봐. 내 얼굴이 뭐 어때서? 아 진짜.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하면서 이렇게 화장대로 다가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얼굴은 마치 아이들이 엄마 몰래 이렇게 화장을 막 한 것처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가지고 넋을 놓고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밤에 엄마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네 방에서 하도 부시럭부시럭 대길래 아니 잠 안 자고 뭐 하는가 했더니 야 이거 사! 술 좀 작작 마시고 다녀.
저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아니, 저는 전날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화장을 한 기억도 전혀 없었거든요. 조금 심한 잠버릇이라 여겼던 제 행동은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화장을 지우면서 하면서 땅에 꺼다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엄마 아빠 지방 가는 거 알지?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엄마 간다. 저도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랑 있을 때 일도 그렇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 잠버릇도 그렇고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도윤 오빠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언니 말이 끝나자마자 막 천장 등이 파바박거리고. 오늘은 귀신 남으면 내가 다 때려잡아줄게. 그러니까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응? 가자. 그날은 오빠랑 모텔에서 하루 지내기로 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뭔가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서늘한 기운은 계속되어서 아예 저는 에어컨도 끄고 자리에 그냥 누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저게 뭐지? 방금 뭔가 사람 같은 게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일어났어. 순간 느껴보지 못했던 극한 공포감이 막 몰려오면서 저는 정말 제 피가 다 얼어붙는 듯 들들들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릴 적 악몽을 꾸면 엄마가 베개 안에 성경책을 넣어주셨던 게 이렇게 생각이 탁 났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주기도문을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영향 받으시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져. 내 기도가 통했나? 살짝 안도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일어나시고 주시옵고 그것이 제 귀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읊어대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끼던 그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지금 저게 주기도문을 거꾸로 읽고 있구나. 순간 귀에 딱 꽂혔는데 매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내 주기도문을 지금 거꾸로 따라 읽고 있구나. 저는 더욱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엉엉 울면서 주기도문을 외웠고 그러다가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를 느끼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야 민주야. 사색이 된 도윤 오빠가 저를 물고 흔들어서 깨우고 있었고 맞지? 저는 어지럼증하고 구토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계속 토를 해대는 바람에 결국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안정을 좀 찾은 후에 도윤 오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 말이 아니 자다가 시끄러워서 일어났는데. 민주야 뭐해?
민주야. 민주야. 눈이 막 뒤집혀가지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 민주야, 민주야. 그 이후 저는 놀라서 달려오신 엄마하고 이모하고 상의 끝에 남은 여름 내내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나온 뒤로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당시 무속인을 찾아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직 그때 그게 뭐였는지는 좀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윤영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의 말로는 이제 사람이랑 귀신이랑 사는 파장대가 다르대요. 이제 그래서 기문이 열린다 이런 뜻도 있는 것처럼 뭔가 그게 맞춰지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음기가 강한 곳. 아마 계속 뭔가 붙어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런 곳이어서 걔가 적극적으로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나, 너랑 접촉이 더 직접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행동은 그동안 제게 보이지 않았지만 제게 붙어있던 귀신과 함께 융화했던 행동들이었을까요? 당시에 민준이 엄마가 늦둥이 동생을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2주 동안에 민준이는 아빠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밥 먹자. 하루는 아빠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빠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어요. 네, 부장님. 네. 그럼 오늘 중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네요? 회사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민준아. 아빠가 지금 회사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아, 나 혼자 있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그럼 아빠랑 같이 갈까? 진짜? 아싸! 아빠 회사에 가는 거 처음이라서 민준이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민준이와 아빠가 회사에 도착하니까 저녁 9시 반. 모두 퇴근하고 회사는 어쩐지 좀 썰렁했겠죠. 그때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할 일이 좀 남아가지고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사해야지. 아, 네가 이 과장님 아들이구나.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알사탕 하나를 꺼내서 주셨어요. 이제 민준이는 아빠와 사무실로 올라갔죠. 아빠의 사무실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니 널찍한 방에 수십 대의 컴퓨터와 책상, 의자들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뒤쪽 자리, 컴퓨터가 없는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아,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퍼즐 맞추고 있어야 돼. 아빠는 곧바로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민준이도 열심히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빠가 과장님이면 그 위엔 누가 있어?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지? 그럼 사장님이 제일 높은 거야? 아니, 그 위에 회장님이 계시지? 처음에는 민준이가 조잘조잘 말을 걸 때마다 대꾸를 다 해주셨는데 점점 대답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은데. 아빠, 나 물 마시고 싶어. 아무 말도 없어요. 아빠, 나 목 마른데. 나중에는 민준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키보드만 치시는 겁니다.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재밌는 거 하고 놀 거 없나 하고 찾아봤죠. 아빠 회사를 한번 탐험해 봐야겠다. 한창 호기심만을 나인 민준이는 아빠 몰래 살금살금 사무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또 아빠한테 들킬까 봐 얼른 다른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있는데 4층과 5층 사이에 갔을 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민준이 또래의 여자아이였어요. 아이고 여자애가 왜 있어? 왜? 이거 이상하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었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죠. 넌 왜 여기 있어? 아빠 따라왔어. 너도야? 그럼 우리 같이 놀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민준이는 아빠 회사에서 또래 친구를 만난 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혼자 불 꺼진 건물을 돌아다니는 게 무섭기도 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민준이는 아이랑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이제 문득 아빠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이제 가봐야겠어. 아빠가 기다리실 것 같아. 우리 좀 더 놀자. 좀 더 놀자고. 아이가 아쉬웠는지 더 놀자고 보챘어요. 좀? 그럼 넌 무슨 놀이 하고 싶어? 숨바꼭질. 네가 술래?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 좀 무섭잖아요. 불 꺼진 회사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 또래 아이 앞에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눈을 가리고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아시죠? 어릴 때 해보면 술래 할 때 눈 감고 숫자 세는 척 하면서 사실은 살짝 보잖아요. 그렇죠. 민준이도 살짝 실눈을 뜨고 5 하는데 5를 세기도 전에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아, 가까운 데 숨었나 보다. 찾는다. 숫자를 다 세고 나서 가까운 곳부터 찾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잘 숨었네. 어디 숨었지? 구석구석 찾아도 없어요. 너무 이상해. 제가 설마 딴 층으로 간 건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그 순간 여자 화장실 쪽으로 뭔가 휙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 있지? 빨리 나와. 민준이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아이를 불렀어요. 장난치지 마. 너 여기 숨는 거 다 알아.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가자. 계속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나오지를 않아요. 화장실이 무서워진 민준이는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보다.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와서 문이랑 바닥 사이에 틈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살짝 보기 시작했어요. 찾았다. 맨 마지막 칸에 깜장 신발이 보여요. 너 신발 다 보이거든? 나와! 하는데 대답 대신에 안에서 또르륵 또도도독 뭔가 입안에서 사탕 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져서 좀 제대로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보는데 민준이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신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투박한 구두가 있어요. 벌컥 문을 열면서 웬 남자가 쑥 나오는 거예요. 민준이 너무 놀라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남자는 바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혼자 다니면 위험해.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가.
같이 가자. 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툭 하고 뭐가 떨어져요. 청테이프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아저씨 손에 노끈이 들려 있어요. 근데 그때 뭔가 우두둑 사탕을 깨물면서 민준이를 감싼 그 손에 힘에 빵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들고 있지? 왜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잡히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뛰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막 빈3실 아무 데나 막 숨었어요. 책상 아래에 막 급히 몸을 숨기고 아저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일 듯이 나를 쫓아오는 아저씨가 있고. 근데 애는 어디 있는지 봐야겠고 확인은 해야겠고 그래서 너무 무섭지만 살짝 고개를 들어서 빼꼼 확인을 하는데 거기 경비 아저씨가 서 있어요. 근데 아저씨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저씨 입에서 그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찾았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민준이가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이 나는데 막 뛰기 시작했어요. 나랑 숨바꼭질 해야지. 왜 도망가는데? 무조건 아빠한테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막 뛰어. 3층에 아빠 사무실이 있잖아요. 계단으로 막 갔어요. 3층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고 뒤에서는 계속 발소리가 들립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민준이는 거의 패닉 상태죠.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진 순간에 탁 문이 열렸어요. 근데 민준이 바로 기절했어요. 나중에 눈을 떴더니 아빠.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경찰이 CCTV를 확인했대요. 근데 그 4층 여자 화장실 앞 CCTV가 딱 있어요. 민준이가 4층 가기도 전에 화장실에 아저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고 또 손에 청테이프와 노끈 든 채 민준이를 미친 듯이 쫓는 모습까지 딱 찍혀 있었어요. 아빠가 그걸 다 봤어요. 간발의 차이로 민준이가 화를 면한 거래요. 계세요? 경찰이 경비 아저씨 집에 급습했는데 계세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애지중지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뺑소니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저씨가 남긴 유서 내용이었어요. 아빠 심심해. 놀아줘. 요 근래 심심해. 죽은 딸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딸 안 심심하게 해줄게. 딸이 자꾸만 같이 놀자고 여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딸이 좋아했던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민준이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본 그 애는
분홍 원피스 입은 그 애는요? 근데 아빠 말씀으로는 CCTV 어디에도 그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민준이가 회사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누구랑 대화하는 모습? 막 허공에 대고 혼자 보리, 쌀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10년 전 그날 아빠 회사에서 민준이와 놀았던 그 아이는 경비 아저씨의 죽은 딸이었을까요? 찾았다. 6년 전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두어 달 정도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던 어느 날 친형제나 다름없는 진우 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임마 너 저 그만 놀고 우리 회사 저 바쁜데 저 와서 일 좀 해. 뭐 들어보니까 뭐 조건도 괜찮고 무엇보다 숙소가 있다는 말에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곧바로 출근을 시작했고 숙소로 이사도 마쳤습니다. 이삿날 진우 형이 숙소를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웬 자전거를 끌고 오셨어요. 뭐야 형? 안 어울리게? 형 요새 운동해? 야, 선물이야. 요 옆에 저기 아라뱃길 있잖아. 거기 있잖아. 자전거 도로 타면 엄청 빨라. 다음날 저는 새 자전거와 함께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섰어요. 시원스럽게 쭉 펼쳐진 아라뱃길 그 옆으로 난 자전거 도로를 신나게 달리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저게 뭐지? 저기 멀리 강 중앙에 검은색 공 같은 게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 물체라면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떠내려가야 될 텐데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더라고요. 달리던 자전거를 멈춰 서서 저게 뭘까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물체가 점점 옆으로 가더니 반대편 강변에 도착한 거예요. 그 물체에서 팔이 쑥 나오더니 뭐야? 사람이었어? 수질 검사라도 하나? 혹시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건가?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궁금해서 계속 그쪽을 바라보게 되던데 바닥을 짚은 그 형체가 앞으로 기어 나가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형체는 잔뜩 젖은 긴 생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아, 뭐야. 뭔가 이상한 기분에 그만 쳐다봐야겠다 하던 그 순간 저는 놀라서 다급히 다시 자전거를 몰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 여자 뭐지?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나 하고 그 여자 쪽을 힐끗 하고 봤더니 건너편에서 그 여자가 고개만 옆으로 탁 돌린 채 저랑 나란히 뛰고 있는 거예요. 휘청거리다가 또 막 뛰고 또 쓰러질 듯하더니 휘청거리다가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뭐야 저거 뭐야 왜 따라오는 거야? 막 달리다가 옆으로 딱 보면 여전히 고개 들려서 저를 딱 바라보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회사까지 미친 듯이 계속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를 보내고 어느새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모두 퇴근한 후에도 저는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몸이 좀 찌뿌둥한 거예요. 담배나 한 대 피울 겸 옥상으로 올라갔죠. 팔을 쭉 펴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옥상 아래로 문득 제가 달리던 자전거 도로랑 그 뱃길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강줄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쓱 보는데 설마 어둠 사이로 긴
한 머리에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강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뒤로 쓱 돌리면서 제 쪽을 딱 바라보는데 분명 아침에 본 그 여자였어요. 저는 서둘러서 사무실로 막 내려갔어요. 사무실 어디선가 희미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힘겹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이 사무실에 나밖에 없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후다닥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저기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그 숨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니까 처덕 처덕 물에 잔뜩 젖은 무언가가 묵직하게 끌리는 소리가 울리면서 저는 순식간에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왔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막 허겁지겁 자전거 자문쇠를 풀고 막 숙소 방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그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페달을 막 세게 밟아서 숙소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고요했어요. 그치만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헐레벌떡 자전거를 묶고 띠띠띠띠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눈알이 없었어요. 마치 눈가가 눈 알을 퍼낸 듯이 쾅 뚫린 아주 흉측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비명을 지르며 저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일단 숙소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달리는데 저 앞에 오색 깃발이 꽂힌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 대문에 부적이 붙은 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살겠구나. 대문을 박차고 무작정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고요하고 아주 어두웠어요. 근데 한쪽 방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문틈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곳은 신당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신당 문이 확 열리더니 이 고야년 어디 감히 가짜 홍시로 총각을 넘봐? 새빨간 옷을 입은 무당이 나왔어요. 마치 제가 여기 올 줄 알았다는 듯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당은 다짜고짜 저를 끌고 신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풀리는지 눈앞이 점점 몽롱해져 가는데 갑자기 무당이 확 제 머리카락을 확 휘어잡더니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가위를 제 얼굴 쪽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싹둑 질끈 감았던 눈을 딱 떠보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이 들려 있었어요. 이놈아, 만신님 덕분에 산 줄 알아. 그러면서 방금 자른 제 머리카락을 쑥 내밀어 보이는데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 빨간 거예요. 잠깐만, 나 검정머리인데 뭐야, 왜 빨갛지? 혹시 홍실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에게만 묶이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잡다한 원기들이 많이 모이는 이 강 같은 곳에서는 귀신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가짜 홍실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실을 잡아당겨서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그러니까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가짜 홍실을 달았던 거예요. 아이고, 때마침 만신님이 큰 굿을 해두셔서 망정이지.
유명한 큰 무당 한 분이 이 아라뱃길에서 구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있던 잡기들의 운기와 살기가 약해졌고 여자 귀신이 저한테 한 해코지도 이 정도로 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설명을 마친 무당이 이제 홍실, 그러니까 제 빨간 머리카락을 촛불에 갖다 댔어요. 근데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켜도 옆에 누가 일부러 끄는 것처럼 픽픽 하고 꺼져버렸어요. 어허, 요년 봐라. 혼자선 절대 안 간다고? 아휴, 참. 또 하나 죽어나가겠네. 넌 홍시를 끊어냈으니 안전할 거라는 무당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이후로 여자는 저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이제 무서워서 아라뱃길로는 절대 다닐 수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전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를 겪은 그 아라뱃길에서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무당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